여러분이 영화를 하나 보면 영화의 대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 영화 보는 가치가 나올 때가 있다. 모여져서 뭔가 꿰뚫어져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고민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아야 돼요. 영주 혹은 바늘 깨는 아줌마들 보면 이건 이렇게 하나씩 들어서 이렇게 깨지 않는 게 아니라 반통에 넣고 막 후져오면 그 안에 수박만 물어는 껴지고 그거는 깨지는 과정이 생겨요. 그럼 하나씩 힘차게 나오고 이거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20살에 대학교에 있는 김진구라고 현재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교 3학년이에요. 회원님께서 주변에 왜 제자를 두던지 멘티를 두던지 아니면 뭔가 직원을 둔다든지 그 사람을 노래를 주는데 굉장히 이제 삶의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눈이라든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회장님만의 그 도질적인 태도가 어떤지. 직원들 멘티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첫 번째는 성품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쉬워가는 그냥 착한 사람들. 이 안에 악한 그거를 해코지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말을 오지게 하거나 행동에서 거친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의를 너무 차려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나는 되게 이제 알려진 사람이랑 꽤 유명한 나름 유명한 자기 나름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 좀 친구 관계가 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라도 자기의 유명사나 자기의 권력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친구라면 그걸 요구하거나 그걸 응대하는 사람은 친구를 안 사귀어요. 우리 집에 와서 서로 양말 벗기고 뭐 그냥 우리 집에 와더라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건 친구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 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친구처럼 행동하는 사람 아무리 유명한 미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서 우리 집에 오면 야 올 때 저기 뭐야 저기 오렌지 주스 떨어졌으니까 좀 사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둬요. 그리고 막 예의를 차려야 되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사람은 그 안에서는 움직이고 집안에나 지원을 안 돼요. 전에 한번 한국에서 꽤 유명한 분이 오셨었는데 나는 출근하고 우리 학교가 그분하고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잠깐 갔다 온 동안 이제 둘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양반을 데리고 그 유명한 양반을 데리고 저기 미국 아줌마들이 하는 손톱 가게를 다녔거든요. 그래 그 아르키텍은 연세가 좀 한 70대신 남자분이에요. 근데 손톱 가게 가서 거기서 둘이서 손톱 가지고 그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그 시간이 최고 재밌었대잖아요.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려고 하는 수경 씨 저는 아마 여기서 최애 구독자였거든요. 나이가 22, 자랑이에요. 정말 자랑이에요. 내가 매번 이야기해요. 이렇게 오면 나이 연세분이 있는 분이 오시거든요. 이건 하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63세까지 난 분명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는 굉장한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내 꿈 중에 하나가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는 62년만 죽으면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직 60도 안 됐는데 왜냐하면 60만 넘어가면 젊어서 죽었다는 소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이 큰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게 되게 반갑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근데 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하여튼 남편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경제적으로 돈을 살아왔는데 작년에 대단한 아이템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그래서 완전 혜택을 보고 근데 이거는 나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알려야 되고 우리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체를 말하자면 이제 한 거죠. 동업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데를 잘 해왔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살아온 그 연륜과 또 나의 인맥과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때도 이제 잘 굴러왔는데 사실 이렇게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멘탈이 강해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스승님한테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격려를 받고 싶은 게 저는 지금은 내가 여태까지 해보던 그런 스타일을 좀 풀바꿈해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좀 마케팅화시키고 싶고 좀 더 이제 좀 세계적으로 좀 퀄리티 있게 알리고 싶은 이런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시점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격려와 팁을 주실 수 있는지. 아니 제가 사업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실패 경험자예요. 네, 사업에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아요.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고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금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네.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나는 이 실패 경험이 더 많아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고 사업의 세계는 사실 굉장히 너무 변수가 많은 다양한 거예요. 마치 그 장기판이나 가수가처럼 정답 자체가 없어요. 누가 뭐 어쨌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단지 그냥 격려를 드린다면 지금 나이에도 저런 사업을 만들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한다는 건 나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경험해? 저는 지금 이제 고마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니까 본인이 창조해내야 된다. 저기 젊은 친구들 비 받아가고 이렇게 다니는 사실 좀 나이 들어보니까 나이 든 친구들하고 나이 든 친구들 꽤 많거든요. 내가 사업을 일찍 하고 또 결혼도 일찍 해서 왜 결혼 일찍 하면 자녀 나이에 따라서 친구들이 생기고 또 사업하다 보면 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친구니까. 근데 이제 이 양반들 연배들이 막 70이 넘어가고요, 내 친구들. 지금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골프 아니면 신용통이에요. 나는 골프 안 치고 신용통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안 만나요. 근데 젊은 친구들 만나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너무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좀 세상에 변화에 대해서 그런 관점도 틀리고 이야기 신용통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젊은 친구들 모여있는 데서 동기처럼 보이시면 그거야말로 더 응원받는, 나한테 응원받는 게 더. 제가 국장님 강의도 보고 좀 봤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부의 어떤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어떤 그 부의 기준에 대해서 태도와 자세에 대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정말 임팩트 있게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이 좀 욕심이 많아서 회계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혹시 회장님께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책 3가지를 혹시 있으시다면? 저런 질문이 내가 야단치는 질문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설명할게. 하나씩 합시다. 내가 비워야 돼. 뻑뻑할 걸 말해. 그리고 아니 그거 먼저 얘기할게. 몇 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런 질문을 받으면 평소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나한테 질문 받았다면 3개를 다 꼽을 수 있어요. 아무도 준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저런 질문에 내가 답을 하게 되면 지금 나는 만들어야 돼. 답을. 그래서 사실은 저런 질문들이 되게 장단점이 있는 질문들이에요. 필요할 것 같지만 잘못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핵심이 오도돼요. 나는 3가지 책이라는 건 없어요. 되게 여러 가지 책이고 되게 여러 방식이고 조금씩 다한 거기 때문에 책의 이름을 대주거나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제가 책 소개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뭐 50개, 100개 뭐 꼭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분야라도 추천해 주신다면? 분야도 너무 다양하지. 어제만 해도 내가 저 유시민의 글쓰기 책을 읽어봤는데 추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한 1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그때랑 또 다르더라고.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처럼 여러분이 영화를 하다 보면 영화의 대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 영화를 본 가치가 나올 때가 있다고요. 인상적인 대사 하나. 젊은 친구들은 뭐 라면 먹고 갈래 이런 것만 모르겠지. 아무튼 대사 하나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거나 그게 의미심장한 그 영화의 내용을 함축해서 알아듣게 되는 그 과정이 있듯이 책도 다 책마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책이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치에 따라서 방향이 나오니까 어떤 책을 내가 읽었는지 궁금하기보다 내가 읽은 책이 뭐가 궁금하겠어. 내가 추천한 책도 궁금하지 않고 그건 딱히 내가 대답할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제 통찰력이 깊으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흐름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느끼셔가지고 여기 얘기해 주신 것과 또 이제 두려움조차도 꿰뚫어볼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그 읽어내는 관점이 되게 좀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통찰력을 어떤 과정에서 좀 길러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그거 이런 저한 질문 드리죠. 그게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이 사실일까요? 그 사람의 의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돼야 돼. 그럼 이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 아마 이런 도시들도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걸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통찰을 키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쓴 책이 진리나 사실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절대 통찰을 배우지 못해요. 그거는 그냥 지식에 모여진 어떤 데이터 정도. 이게 모여져서 뭔가가 꿰뚫어져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거를 고민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아야 돼요. 즉 믿지 않아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썼지?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나? 또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을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제가 쓰는 방법은 책에서 읽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거기다 그냥 막 갈겨 써요. 책입니다. 왜 그걸 대팔고 생각하고 나중에 제가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하냐고. 내 생각이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막 써내. 설령 그 문장을 읽고 엉뚱한 생각이 나도 그냥 써요.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맞나? 틀리나? 같나? 그리고 내가 제일 좋은 책은 산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과정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괜히 음악 듣고 뭐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다니지 말고 그냥 멍청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떠오르는 생각도 있다고. 자기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 의문이 있었던 거, 어떤 과정 이런 게 떠오르면 그게 어느 날 한때처럼 이렇게 훑어지는 날이 있어요. 염주 혹은 바늘 깨는 아줌마들 보면 이건 이렇게 하나씩 들어서 이렇게 깨지 않는 게 아니라 반통에 넣고 막 휘저으면 그 안에 수박만 들어가면 툭툭 껴지고 어느 날 깨지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씩 통찰이 나오고 이 아이디어 맞아 이거였어. 그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 사람의 생각과 여러 사람의 책을 보고 여러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지만 꿰일 때는 자기 거예요. 그때 자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진 게 기억으로 남으면 내 영역, 내 나와바리가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 내 생각에 나와바리.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독립적으로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은 대부분 다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쓴 책도 쓸데없는 소리가 그 안에 있고 아무리 유명한 선생도 내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있어요? 네, 이걸 많이 들어보셔서 찍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궁금해하는 분이라서 직접 또 제가 듣고 싶기도 하고 궁극적인 인생의 어떤 목표나 그림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이미 다 끝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이거를 표현하는 게 아까 미리 표현했는데 생각으로서의 완벽한 자기 결정권, 즉 내 생각의 자기 결정권과 내 경제적 상황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거. 이거는 나는 삶의 최종 목표고 이걸 다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아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아까워 내 상황이라면 안 죽으려고 하겠지만 죽는 게 아깝다고 했지만 내가 그렇다고 죽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죽어도 전혀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다 가져갔다라는 뜻이야. 그 두 가지 자기 결정 경제적 두 단어 얘기하면 자기 결정법, 경제적 부분. 안 하신 분 없어, 안 하신 분. 정현 씨, 김상현 씨. 안녕하세요. 저기 책을 아는데 모든 배움의 시작은 용어부터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의 지식은 생존하고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라이브 방송에서 성프로 TV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성프로 TV를 딱 봤는데 아까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되게 광범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치를 하다 보니까 1년 전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를
볼 때 방향을 약간 잃은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봐야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텔레파시 혹시 믿는 분들이 있죠. 나는 텔레파시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표현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 내가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즉 내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로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한 두 개가 언어와 책으로 쓰는 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기초적인 이거를 기초로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쓰는 능력이 없으면 내 생각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삶에서는 모든 테크닉은 전부 다 언어로 이미 규정을 해놨다고 해요. 우리가 새 언어를 만들려면 생각보다 만들 말이 별로 없어. 우리 딸애들이 나를 어떤 때는 지 남자친구 착각해갖고 오빠라고 볼 때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빠처럼 행동해요. 우리 갔다 왔다 하고 되게 잘 지내는데 내가 말을 하나 만들었어. 오빠라고. 아빠가 오빠의 중간말이야. 근데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미 이사에서는 통용되는 단어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면, 즉 기초적인 학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을 전달할 수도 없고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배우는 건 정말 핵심이에요. 그걸 배우는 건 지관이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신부, 신주, 인수권 이런 전문 용어들.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고 무슨 말이냐 이런 건데, 그런 단어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단어 자체가 능숙한 사람들이 더 빨리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어휘력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사실은 이해가 많이 나요. 어휘력 자체. 어떤 젊은이가 은행 창구 앞에 서갖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있잖아요. 매달 이렇게 조금씩 내 통장에서 이렇게 지불돼갖고 옮겨지는 거예요. 아, 자동이체 말씀하십니까? 자동이체는 많이 모르면 그걸 설명을 구구절절하고 오해와 해석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용어는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에서 용어를 배우는 거는 이건 어디서 이건 유치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잖아. 어디서 그런 용어를 가르쳐주겠어.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배워요.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성공시킬 수 있어요. 3분 TV는 좀 설명하자면, 내가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경제방송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팀들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해요? 제가 회장님께 학생들 대신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일단 제가 회장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한번 받으면 쓰였어요. 제 책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 제 생각도 플러스 너무 많고, 그래서 김박하는 CEO 쓰신 책부터 정말 부스커원 제가 성전 회계 안에서 항상 얘기했고, 어떤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제가 회장님이 사업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구체적으로 사업하시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가장 강조인 포인트가 협상가신 거예요. 협상가. 그러니까 협상을 저지해서 얻는 거 맞는 사람으로서 공개적인 느낌에서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회장님께서도 아는데 내성적이신 분이 비슷한 예. 굉장히 그런 의사 선배이 가능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어릴 때부터 본 사람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계속 상당히 근데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무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게 이렇게 JFE 사장 만나실 때도 그렇고, 무모함. 근데 그 무모함이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회장님을 이끄시는 협상 능력, 그리고 제가 무릎 꿇었던 것이 뭐냐면, 그때 26인가 7때 결혼하실 때 항공사 직원 임원한테 협상하시는 모습 보고 거의 기적폭풍할 정도로 이분이 진짜 정말로 대단한 어떤 그런 내면화된 그런 협상을 가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좀 이렇게 명확히 해드리면,
그 무모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최대한 세대들한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그 처음에 그렇게 JFE 이런 사장을 만들 때 그 무모함이 어떤 원천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의형님. 네,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성향은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알고 있는 나보다 내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소식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성이 별로 안 좋아하고, 난 지금도 누가 생일 파티 해주는 걸 우리 가족이 해서 그걸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내 생일을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애들이 내 생일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음력으로 보내니까 생일이 맨날 틀리다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일 파티 해줄까 봐. 그래서 뭐 엄마가 얘기하고 어쩌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성향 자체가 내성적이고 누구한테 나서기를 싫어하고, 이건 뭐냐면 부끄러움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협상에 능하게 하려면 그 협상 과정 자체에 정교한 테크닉이 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사랑하면 협상은 이렇게 해요. 미국에서 자동차 사는 일은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워낙 다양한 옵션과 워낙 다양한 테크닉을 세일즈맨들이 부리는데, 이거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세일즈맨 테크닉을 일반 사람들이 이길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차를 1시간 혹은 30분 안에 사서, 보통 차를 사려면 하루 종일 거기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분이면 해결하고 가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세일즈맨을 불러서, 미국에 차를 사러 가면 세일즈맨을 막 달라붙어요. 미국은 차를 살 때 누가 어디 연락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슈퍼마켓에서 차 사다가 차가 다 진열돼 있어요. 이미 막 200대, 300대가 주차장에 딱 차 있다고. 그 중에서 내가 그건 물론 옵션을 정하면 다른 차가 오긴 하지만, 그럼 들어가면 세일즈맨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오는 세일즈맨을 구하거나, 요즘은 구글이 있으니까 구글에서 그 평 보면 어떤 세일즈맨이 잘했다는 건데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가지고 가요. 누구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그 친구 나온다고 하면 앉혀놓고 이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차를 살 건데, 지금 오늘 살 건데, 너가 나한테 차 가격을 제시할 기회를 단 한 번만 줄 거야.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지금 그냥 갈 거고, 가격이 마음에 들면 1센트도 안 갚고 살 거야. 지금 줄래? 이런 그렇게 해서 차를 사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나요. 물론 청구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한테 걱정없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와. 그러면 되니까 내가 이익이 안 생기는 것도 싫고 내가 바가지 쓰는 것도 싫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보통의 차를 사용하면 세일즈맨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막 앉아있게 기다리게 하고 깎아주는 척하고, 매니저가 또 뭐 이율 계산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진을 빼고 난 다음에 결국 자기 목숨을 달성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앉아있는 것도 싫고 그 시간도 그렇게 흥정하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납치해서 소심하고 흥정을 잘 못하는 사람은 기교를 부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식이에요. 저는 흥정할 때.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나와서 보면 그 가격이 그동안 받은 가격 중에서 가장 잘 좋은 가격을 줘요. 그래서 10분 안에 가격 갖고 결제해주고 나오면 차 가지고 나오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막 이런 또 세일즈맨하고 흥정 붙이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 친구들 있거든. 나도. 근데 해봤자 차이가 없어. 내가 오히려 더 나아. 즉, 저 사람이 지금 차를 살 수 있고 내가 이 가격을 한 번밖에 안 주면 내가 살 기회가 없다는 게 아주 명확하면 최상의 가격을 갖고겠죠. 이게 보통의 흥정에서 내가 버리는 일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는 내 부끄러움이나 내 소심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업적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물 하나 사고 싶은데 이 건물이 맞는 가격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건물주가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저 가격을 어떻게 알아낼까? 나는 소심하니까 내 저기 변호사나 부동산 브로커를 보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보면 한 5억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건물주가 모욕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5억 이하는 아니겠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5억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주는 아니 이게 미쳤나 하는 소리는 안 나오면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게 미쳤나, 이게 최소한 그래도 한 8억은 되는 건데 그럼 8억이 가격인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파란 밑에다 조금 써보고 이렇게 해서 이 민망함은 내가 안 하고 변호사가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나는 그냥 두어 번 거래해보면 왜 정말 가격을 안 하는 거야. 최근에 있었던 집 중에 하나는 16밀리언 달러는 대지가 하나 있었어요. 한 160, 70억짜리. 근데 그걸 내가 얼마에 냈냐면 7억 조금 넘게 넣었어요. 16짜리를 7억에 넣은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모욕을 했겠어요. 그 땅을 사서 공사하고 그림도만 해도 16년이 넘는다고 내가 써놨는데 이 7억이라니 이게 지금 나를 땅값만 해도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제시한 가격이 뭐냐면 9억 6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9억 주가까지 팔려고 했었던 거잖아. 그걸 16억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건물이나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사야 되겠다 마음 먹고 원하는 대로 했으면 16억이 샀을 거야. 근데 실제가 알고 9억이거든요. 9억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할 때 나는 잘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기교를 부려서 흥정을 해요. 사업할 때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즉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들은 조금 영리하게 시장을 이해하면 오히려 할 방법들도 잘하는 사람 못지않게 할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나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성공할 때까지 경영자 쪽까지 올라온 친구들이 성공할 때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래 걸려도 기다려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 하나에 몇 년씩 돈을 쓰고 막 해도 월급도 안 나오니 몇 년씩 해도 그냥 기다려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정말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오래 기다림을 내가 우리 회장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맡겨서 막 본인이 더 막 내가 타는 거지. 사실은 내가 타는데. 근데 그건 결국 이뤄내거나 혹은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얻는 건 뭐냐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충성도예요. 가장 강력한 충성도를 그때 얻어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부하 직원이 나를 완벽하게 믿고 내가 그 친구의 성공을 완벽하게 바라면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디테일한 이렇게 정교하고 짜지고 막 머리를 굴리는 흥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고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음 내용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3살이에요. 네. 젊은 친구들이 많네요. 저희 수영 씨 좋겠어요. 아니면 그만 동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학교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있어요. 잠깐만 미안해. 여기 혹시 어떻게 보면 서로 나한테 뭐라고 부르나요? 언니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친이 있어요. 하지만 아니 보통 학생들이 어디 어머니 어머니만 얘기하면 근데 저는 학교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저 질문이 좀 많아서 빨리 질문드릴게요. 사실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을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해보니까 회장님의 삶의 목표와 동기는 첫 번째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배운 이후에는 자신의 개인 경제적 독립과 시간적 자유로 이가 목표가 됐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그럼 현재는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강연을 나오시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건 능력이 무엇인지 그거는 내가 이런 게 되게 무슨 이타적인 회의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실제로는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강의하고 책을 쓰고 이러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게 나한테 돈이 되거나 혹은 내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지는 요인은 아닌데 지금 누군가에 영향을 준다면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라면 그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 나는 이 세상이 하나만 다 엮어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은이가 나고 내가 하은이 세상 사람 내가 이 친구한테 하나 잘하는 게 결국 나한테 잘하는 거. 이건 뭐 예술한 얘기긴 한데 나는 실제로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나는 내 캐릭터가 뭐냐면 사장을 다니시는 사장을 하는 캐릭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 용어를 내가 그냥 쓰게 웃기나고 또 장난을 했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 즉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위협을 주는 종교인이 성직자 이런 분들은 그 영역이 따로 있는데 나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면 나 목사 친구가 2명 있는데 둘 다 정말 안 죽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고 알려주고 아니 뭐 좋다는데 즉 여기가 천국이라는 걸 본인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이 천국이냐 아니냐는 내 결정이에요. 여기를 천국처럼 지내다 갈 수도 있고 지옥처럼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 천국에 일을 하는 그 19장, 100장,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장입니다. 즉 사장 하나를 바꿔내서 건실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사회가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역할 안에서 그게 그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능과 기회와 역할 안에서 그런 사람을 고치는 거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가치는 일이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그 자체가 다 좋아지면 결국 그게 내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즉 내가 이타적으로 하는 행동 자체가 이기적 욕심에 가려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탁월한 상황을 이루시고 현재는 인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영역에도 끝을 가는 이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장 일에서 얻고 계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시는지 더불어 삶이나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농장님만 얘기하면 돼요. 앉아도 돼요. 농장을 하는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이 보였어요. 미국의 산업이 농장 산업이 지난 20년 동안에 초대형화됐어요. 비행기도 실었고 비행기도 양식이고 어마어마한 기계를 걷어내서 전 세계 뿔을 미는 미국의 농업하고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이게 유기농이라는 문화하고 겹쳐가지고 지금 싸움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이 지난 10년 동안에 유기농 산업이 수조 산업으로 터져버렸는데 이제는 유기농도 또 산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형으로 목초제를 개발하고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부분이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창고를 개발하고 전국 각지로 보내는 일을 또 산업화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이한 문화현상을 하나 읽었는데 철학적 부딪힘이 요새 유기농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발견한 계기가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비욘드 올게닉이라는 단어를 써요. 초유기농. 근데 이 초유기농도 유기농하고 싸움을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싸우다가 졌어. 지금 초유기농만 잘 안 써요. 그런데 왜 싸움이 일어났냐면 그 근본 배경이 이랬어요. 유기농이라면 아까 설명한 대로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서 이 목초지에서 소가 지나가서 풀을 뜯고 나면 소는 자라고 뜯어진 목초지는 풀잎을 짓밟고 다니는 소와 또 그 뒤를 따라가는 다른 짐승 때문에 녹초가 더 커지는 현상을 일어나서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다 풍성하게 돌아가는 상태의 유기농법으로 농부들이 이걸 만든 건데 산업이 다 그걸 다 갈아버리니까 우리가 유기농을 뺏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폴프 같은 회사들이 막 매장 200개, 300개 추도 대형 기업이 나와서 다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까지도 바꿔. 이렇게 하는 거지는 유기농을 해주자 해서 약품 어느 정도 넣는 거, 닭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키우고 이런 건 다 또 레벨링 작업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우리가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서 다 문화 만들고 있는데 저놈들이 다 가져가고 실제 유기농도 아니네? 그럼 우리 이거 팔려니까 팔 데가 없네? 이렇게 해서 이게 부딪히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걸 근데 이걸 철학적으로 막 고민하던 사람들이 막 말을 새로 만들어냈어요. 다른 말. 그게 로컬 푸드라는 거예요. 자, 로컬에서 생산해서 그럼 로컬에서 먹자. 그럼 이런 일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폴푸시라는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요. 유기농 제품만 파는 이만큼만한 사이즈인데 그 안에는 다 유기농만 있어요. 여성 생리대부터 옷까지, 뭐 음식까지 전체가 다 유기농이에요. 수만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업계에 지금 가보면 옛날에는 올게닉 마크가 붙어있는 그 자랑하는 게 다 사인판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 로컬 푸드가 알아요. 로컬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로컬에서 생산된 게 더 소비자한테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장은 아직 작아요. 여기가 10조라면 여기는 이제 3조, 4조밖에 안 돼요. 근데 로컬 푸드라는 단어를 내가 딱 보는 순간 나는 평생에 사업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돈을 벌고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을 사서 그 농장에다가 이 동네에서 나와서 이 동네에서 먹을 수 있는 생산하는 물건을 만드는 지역 농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닭을 방목하거나 뭐 생산물을 만드는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다 가까우니까 뭐 15분, 10분밖에 안 걸리는 생각하고 그 돈을 어디서 볼 거냐면 그걸로 인한 트래픽 증가에서 나오는 대지 상승률에서 돈을 벌 거예요. 이게 먹히면 즉 내가 인근에서 나온 물건을 인근에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다 서울 여기 분당만 여기 분당이다. 분당에서 근처에다가 막 초대형 방목 계란 농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란을 농가 슈퍼마켓 사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내가 애들 데려가서 바구니에다 그냥 계란을 담아올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있다고 아마 갈 거라고 봐. 그러면 그 농장 업자는 생산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포장, 유통, 판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하게는 포장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소비자가 와서 바구니만 팔고 한 바구니 담아가세요. 그럼 바구니에다 그냥 애들하고 와서 담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구조라면 거기에 트래픽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사람도 조금만 찾지 못할 수 있고 하면서 그 대지 상승분이 나오죠. 이거가 내가 본질적인 수익이고 또 하나는 나는 그런 농장을 나한테 매장 1호가 되는 거예요. 휴스턴 하나 만들어서 이게 되면 동네만 하나씩 만들어. 대도시였다. 그럼 이제 미국의 농법 자체가 바뀌겠죠. 처음에는 큰 땅에서 전국으로 보내는 문화가 작은 땅에서 동네로 보내는 거로 바뀌어도 수입성이 생길 수 있고 사회에 좋은 영향도 주고 나는 나대로 돈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가 또 농장 일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다 좋잖아. 복잡한 얘기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한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그냥 내가 농장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라고 트랙터 사진 하나 얘기 혼자 제가 매번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처음에 성공하셨던 이유가 반사를 분명히 잘 하셨잖아요. 슈퍼마켓 직장인이.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있으면 기계가 이런 감사가 분석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만약 사장님께서 이 시대에 순간이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해야 할지 궁금해요. 그거는 내가 책에 써놨어요. 나는 내가 여전히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반복적인 일을 못해요. 굉장히 못해요. 유난스럽게 못해. 근데 내가 맨날 어려서 농담하는데 내가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다가 잡혔는데 나를 누가 고문을 했다 보면 내가 손톱 밑을 쑤시는 고문을 참을 수 있는데 뜨개질을 시키면 10분 안에 못해요. 뜨개질 이렇게 이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태생적인 모르겠지만 반복하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면서 부끄러운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에도 막 자본이 없고 그렇다면 나는 어느 조그만 가게에 가서 내가 사장이 돼도 공부를 할 거예요. 조그만 가게가 잘 되게 해서 주인을 내쫓고 즉 주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일을 해서 그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창업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돈 없다고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잃은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조금 큰 회사 안 갔어요. 조그만 회사 가서 사장이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 사장은 방향이 2개밖에 없어요. 지금 뭐 부츠러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매장 하나 더 열거든. 매장 하나 더 열 때 나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야 너 있어야 돼. 너 네가 한 사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그다음부터 내가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일하면 자기들이 결국해요. 지금 나도 내가 사업을 해보면 사업에서 유능한 실적을 내는 직원들은 결국 몇 파트너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되니까. 그럼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지. 즉 작은 회사에 가서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될 정도로 일을 해버리면 큰 회사는 그게 안 되잖아. 그만큼 회사 가서 하면 내가 아무리 얘기하면 진짜 뭐라고 했어. 그런데 작은 회사는 가능하거든. 조금만 찻집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내 사업 결국 나는 내 사업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온라인 시대가 오고 데이터? 그런 기계가 전환을 쓰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배우는 거 아니야. 직접 가서 배우는 게 있고 데이터로 배우는 게 훨씬 틀려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이것 때문에 사업이 커진 건데 나는 뭘 했었냐면 이게 부끄러운 성격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것 중에 일하는 것 중에
장사할 때, 가게 갈 때 제시할 때 계산대에 서는 거지. 매일 세 사람이 여기 들어오잖아, 이거.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아는 체 해. 맨날 그거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내 매장에 손님이 많아져서 캐셔를 쓸 수준이 더 되잖아. 그 매출을 올리는데 온 몰두를 다 하는 거야. 매출을 올리는 방법, 매출을 올리는 아이템, 이런 걸 찾는 게 내 일이었다고. 그래서 그걸 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뭘 배웠냐면, 이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몇 개까지 팔릴까를 예측하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사실은 지금 있는 회사를 다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슈퍼마켓에 가면 저 진열대에 저게 저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이 진열대를 어떻게 옮기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몇 개가 나가겠다 계산해보면 몇 개가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의외로 보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한데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남 여기 상권, 여기 상권이 있잖아요. 여기 상권이 다 건물마다 있다고요. 분당이라고 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골목이라고 다 똑같이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상권이 안에 움직인다고. 그럼 슈퍼마켓 안에는 없을까? 그 안에도 다 있어. 이게 우리가 슈퍼마켓 시작을 이게 하나가 쉬워보여야 된다. 뒤년장. 물건이 이렇게 내 뒤년돼 있어. 여기는 뭐예요? 이거를 엔킬이라고 해요. 엔킬, 양쪽 엔드캡. 뒤년장이라고 해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아이랜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면 이때 생뚱맞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럼 저기가 입구예요. 자, 물건을 어디다 진열을 할까 해서 어느 위치에 해서 매출이 얼마큼 차이 나냐. 그냥 통상적인 데이터는 여기에서 하나가 팔린다 그러면 여기서 6개가 여기는 6개에서 8개 팔려요. 저 입구에는 한 10개씩 팔려요. 저 뒤에는 0.2도 안 팔려요. 이게 왜 그럴까? 굉장히 단순한 가치예요. 손님들이 저기서부터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손님은 매장 문을 들고 들어오면 몸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통의 몸이 이렇게 시계방에 보면 휘어져 걸어와. 그래서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이쪽에다 제일 좋은 걸 짓는 꽃도 짓느라고 기분도 좋고 이 슈퍼마켓 보면 여기 막 팔아야 빨리 팔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엘리라든지 뭐 과자라든지 다 짓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아서 대부분의 80%가 이렇게 들어오고 20%는 저로 간다. 그럼 80%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 그래서 여기 한 40% 가고 여기 한 10% 가고 또 이렇게 가잖아. 그걸 줄로 거보는 거예요, 앉아가. 매장에 들어가면 내가 처음에 할 때 장사를 그렇게 했어요. 어느 매장에 들어가면 우리 물건 어디에 나와 제일 좋을까? 줄로 그려줬다고요. 30대 100년짜리. 그리고 저기 섰네. 저기 섰네. 네. 그 다음에 그걸 100명, 200명 그려보면 거기에 트래픽 라인이라고 생긴다고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안 해봐서 알아지죠. 안 해봐서 대충 보면 여기는 얼마, 여기는 계산이 된다고. 자, 그래서 내가 우리 제품이 처음에 미국에 나왔을 때 이거를 어디다 넣어서 어떻게 바꾸면 몇 개가 팔리겠구나. 그 팔리는 개수를 고민해보니까 이건 한 집안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이. 그럼 이거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어거지를 써서 뺐다시피 해서 뭘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는 가격을 가졌어요. 달라는 가격은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이거를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전국에 뿌려버리면 그 가격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제가 전 주인한테, 전 사장한테 그 배달하던 조그만 매장들을 사실 되게 많은 주는 가격을 주고 산 거예요. 돈을 안 주고 사실 되지.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그럼 갚는 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구조들을 바꿔서 정주도를 집어넣어서 정주도의 분양금과 로열티를 가지고 이걸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만에 갚은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저 사람은 이거를 배달 구조로 봤는데 나는 이거를 프랜차이즈 구조로, 나는 이게 프랜차이즈를 몰랐어요. 저번에. 프랜차이즈 구조로 이해하니까 돈이 거기서 이미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돈을 남 빼서 만들어주고 이 회사를 전국적으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소심하거나 뭐 성격이 팔팔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무약한 사람이더라도 영리하게 생각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 일단 키우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안 봐줘. 저 사람 뭐 있는 줄 알아. 생각보다 활동하기 보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날 데이터도 미시경제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박진영이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주셨을 때 인사님께서 그게 사업에서 가장 큰 자산은 배우의 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몸도 좀 깨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4년 전에 회장님을 이제 생각의 비밀로 알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랑 함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는데 당시 저는 한 푼도 없이 결혼을 했고요. 아내는 결혼 자금을 좀 모아놔서 약 1억 정도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금 사업을 운영해서 현재는 15억 넘는 자산을 갖게 되었는데 항상 그 가운데서 저희 부부는 회장님께 감사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이 회장님께서는 그 사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떠한 교육을 따로 뭐 이런 코칭 같은 거 따로 받으시는지 아니요, 그냥 처음에 좋은 여자를 만나. 나는 우리 학교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내가, 난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 했을 때 나이가 우리 학교가 중학교 2학년 있었어. 내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 첫 번째 내가 연애를 2번 했는데, 첫 연애했던 여자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나는 미국에, 그 당시에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이민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미국에 가면 미국 여자랑 결혼하는 줄 알았어. 미국 여자랑 결혼 안 하려고 대학교 1학년 나이 때 결혼할 여자를 찾았어. 근데 당시 내가 약간 교회에서 이건 민망한데 교회에서 잘 나가는 오빠 있어. 되게 어린 나이에 교회 좀 높은 직책에 있어갖고 여러 교회를 관리하는 20살 때 약간 장로 같은 역할을 했었어. 여러 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괜히 그 남자 좋아하는 젊은 하나씩 있잖아. 나름 인기는 있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중학교 2학년짜리에다가 또 나를 안 좋아해. 그래서 그때부터 또 백번씩이 두게. 지금도 생각이 나. 그때는 백번씩이 실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걸어다니까 나는 제 여자를 좋아한다. 이거 미친놈이지.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뭘 본 거냐면 저 여자라면 나의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 저 여자라면 나중에 내 아이의 엄마에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갖고 교회 단체 사진 찍은 거에 와이프 사진 잘라갖고 노트에다가 종이 노트에다가 얼굴만 딱 붙여놓고 우리 애들한테 그때 편지 썼어요. 이게 네 엄마다. 무섭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되게 낭만적인데 요새 문화에서는 그게 공포스러워. 결국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그게 시작이 그게 무슨 뭐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면 세상 것들이 다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돼요. 단지 이제 내가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특히 좋아하는 여자들에다가 결혼했잖아. 근데 보통 남자들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들에다가 행복하게 주겠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론 고생 많이 하고 우리도 막 중간에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여자에 걸맞는 대우를 나중에 해줄 수 있게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는 거는 나한테 되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으면 잘해줘.